혁신, 이노베이션의 뜻 아시나요? 안을 뜻하는 인, 새롭다의 노바가 결합한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워진다는 의미, 즉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워주는 실리콘밸리 미디어 더밀크, 매일 아침 미국 현지에서 전해주는 신선한 경제 테크 뉴스, 보이지 않는 매일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미디어는 더 이상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성, 인사이트가 깃든 진짜 미디어 더밀크. 내가 달라져야 진짜 변한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더밀크.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기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정책이 긴축에서 드디어 완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죠. 시장의 기대는 너무 앞서갔습니다. 사실 연준이 보여준 건 7대를 때리던 걸 이번 달에는 5대만 때려줄게라는 건데, 시장은 당장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사탕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경제가 둔화되는 것 같으면 이미 6개월 전에 주식을 팔아치우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너무 높다고 하면 또 역시 6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폭을 모두 시장에 반영을 하죠. 그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스탠스가 전환이 되는 아주 중대한 계기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은 결국 금리 인상을 점점 늦추다가 나중에는 멈추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연준이 이번 달에만 0.50%포인트를 더 올리고 내년에도 그만큼 또 올린다는데 금리가 무슨 정점이야 싶을 텐데요. 역시 시장은 이미 여기까지 계산해 두고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연준의 정책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시장금리, 그중에서도 2년물 국채금리는요 벌써 4.8%를 찍고 내려왔죠. 시장이 보고 있는 연준의 최종 금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건가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를 옥죄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해치던 달러는요 이미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하락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이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에 집중하는 기술주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면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글로벌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경쟁력도 강해지고요. 그 벌어오는 돈도 달러로 바꾸면 다시 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국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주, 메가캡 기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월 의장의 한마디는 메가캡 기업의 큰 기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 경기 침체를 기다리고 있죠. 경기 침체는 상황이 어찌됐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 즉 가격 결정력을 지닌 기업들이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 혹은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반도체로 보면 ASML이나 나이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런데 압도적인 점유율과 기술 그리고 브랜딩을 모두 갖춘 메가캡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89세의 이 저명한 투자자이죠. 그리고 대형 투자 그룹인 로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했던 조 로젠버그 역시 그 현재 메가캡을 비롯해서 기술주의 붕괴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파벳을 꼽아왔습니다. 로젠버그는 성견지명을 보여주는 몇 가지 유명한 일화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08년에 야후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인수하면 도리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구글의 점유율을 좀 뺏기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꼽히던 야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후의 추락을 예견했던 거죠.
이뿐 아니라 2011년에는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IBM이 아니라 이미 10년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롱 포지션을 잡은 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 워렌 버핏이 IBM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그런데 로젠버그는 버핏이 IBM 파티는 이미 끝났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주가가 10배가 넘게 상승했고 IBM은 손실을 보고 결국 버핏 농도 지분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최근 시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회사를 보고 있는데 알파벳만큼 해자가 넓은 회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중세시대에 적을 막기 위해서 성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서 만드는 호수죠. 이 현대기업에서는 이 경쟁업체가 시장에 진입을 해도 수익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점유율이나 브랜딩 파워,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의미를 하는데요. 알파벳은 여기에 아주 적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차지하는 구글의 지위는 압도적이다 못해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80에서 96%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투자 리서치 업체 중에서 경제적 해자를 분석 분야의 하나로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깐깐한 투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 모닝스타죠. 이 모닝스타는 알파벳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아주 넓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이 구글의 장악력은 말할 것도 없고 지메일부터 유튜브 그리고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까지 모두 알파벳의 네트워크 지배력을 보여주는 생태계죠. 사실상 애플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고객들에게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제공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66%로 단독 선두로 지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사파리가 19%,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알파벳의 강력한 해자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인데요. 일단 유튜브의 비즈니스 가치는 광고주에게 이 매력적인 대규모 사용자 기반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 행동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지고 검색 요청이 많아질수록 구글에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특정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타겟 마케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최근에는 숏폼인 틱톡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긴 하지만 유튜브 쇼츠는요. 이미 15억 명의 월간 활성 시청자에 도달했을 정도로 이젠 유튜브가 틱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이어서 업계 3위의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다만 알파벳의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 다른 점은 이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나 유튜브처럼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특히 점유율 측면에서 AWS는 지금 추격하기 힘든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애저가 그나마 경쟁 상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매출은 온라인 광고가 압도적입니다. 온라인 광고로 먹고 사는 구글 서비스가 92%고 나머지 7.5%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알파벳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팬데믹 수혜를 받던 많은 기술주들이 충격을 받았던 상황에서도 알파벳이 견고하게 버텼던 이유는요. 경기 재개가 되면서 광고주들이 더 많이 광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알파벳은 팬데믹에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수혜를 받았고 경기 재개에는 또 그대로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받은 거죠. 이런 막강한 구조가 경기 침체에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광고주들이 수요의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디지털 광고 버짓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 조 로젠버그 역시 이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올해에만 32%가 넘게 하락한 주식이 이미 경기 침체에 올 수 있는 온라인 광고
수요 둔화를 반영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요.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알파벳의 3분기 earning은요, 충분히 좀 실망스러웠던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6%나 예상에 못 미쳤고요. 순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에 못 미치는 690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시장 예상치는 약 3% 정도가 모자랐는데요. 이 레피니티브는 10점 만점에 3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두 자릿수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30일 전과 비교해서도 계속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회복세가 나타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알파벳의 수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을지 몰라도 이 수익 자체는 바닥을 찍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죠. 매출 역시 올해 10% 성장해서 훨씬 개선된 19%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로 보면요,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죠. 매출 총이익은 그로스 마진은 56%에 달하고 영업이익 역시 23%로 만약 세금을 뺀 순이익만 해도 140억 달러에 달해서요. 레피니티브는 펀더멘털 10점 만점에 10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만점이죠. 매출 성장률이 여전히 연간 17.9%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익만 돌아온다면 성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요, 올해는 달러 강세 역풍과 비용 압력에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건 4분기 들어서 지금 비용 상승 압력이 상당히 약해졌고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달러 역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 역풍도 상당 부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비한 주가 수익률, 선행 주가 수익률이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5년 평균이 26배 정도라는 점에서 20% 정도 할인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후행 주가 수익률, 이미 나온 수익에 대한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같은 20배긴 하지만 5년 평균이 32배나 됐다는 점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미래 수익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48명의 월가 애널리스트 중 13명이 강한 매수, 31명이 매수에 단 4명이 중립 의견을 보여서 압도적으로 매수 의견에 쏠리는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128달러에 달해가지고 약 26%의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최고 목표가는 170달러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모닝스타가 알파벳의 적정가를 160달러로 책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닝스타의 적정가는 실제 알파벳의 주가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 바 있어서요, 이 매크로 환경이 회복이 된다면 다시 적정가로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알파벳은요,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인 TCI 펀드가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해야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주식 환매를 더 하라고 요구한 거죠. 조 로젠버그는 여기에 크게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로젠버그는 알파벳이 손실을 보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인 웨이모와 같은 기업을 제거를 해버리면 실질 주가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몇 수 앞에서 보는 듯한 선견지명을 보여줬던 조 로젠버그, 89세의 나이에 그의 이번 투자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